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 그러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르는데 올해 집값이 떨어질 건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들어가셔가지고 분양을 하실 수 있으면 받으셔야 되고요. 자, 말씀하신 대출 규제 이런 거 사실 정부에서 하는 건데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까요? 이번 토지거래허가 풀고 묶는 걸로 인해서 뭔가 뼈아픈 실책을 앞으로 되게 더 조심할 것 같다라는 신중을 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정치 상황이 좀 그죠? 까지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맞아요. 이번 주에 결정이 나죠. 맞습니다. 4월 4일. 또 하필 4월 4일이에요. 그죠? 아. 4자리가 네. 두 개나 들어있는데, 뭐, 어쨌든,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만약 그냥 복귀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수준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뭐 민주당 정부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뭘 잘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집값 좀 안정화시킨 거 외에는 별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드리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전 정권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규제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마포라든지 말씀드렸던 성동이라든지 강동도 그렇고요. 뭐 이런 지역들은 지금 또 여전히 꾸준한데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이제 뭐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오른다 그러면 규제를 하지 않을까.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를 먼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3개구 정도는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거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출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규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거주를 해야지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4개구만 묶은 이유가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토지거래제를 하면 이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박 시장이 죽어버리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마 처음은 이제 규제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은 올해 꽤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오르면 뭐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구별로 지정하는 건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9월 달에 일단 한시적으로 그죠? 9월까지 6개월 지정을 했는데요. 9월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또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저는 풀기는 힘들 거다. 지금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데 또 그때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또 묻게요. 이러기가 진짜 창피하잖아요. 정치하는 분들이 사실 정말 창피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래도 정책을 이런 무슨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 건 힘들 거고요. 아마 동별로 이렇게 묶는 옛날 방식으로 그죠? 좀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아마 동별로 묶어서 상당 기간 그죠? 이렇게 지속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뭐 크게 지금 기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핵심이 이제 뭐냐 그러면 6월 1일 날 이제 재산세 부과 시점이 오고요. 그다음에 아마 5월 며칠인데요. 그게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시킨 마지막 시점이에요. 그 두 가지 시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물론 7월 달에 스트레스 DSR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 움직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산세가 따지고 보면 종부세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때 전에 팔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매수하시기 굉장히 좋은 시점도 되실 수 있고요. 그거 지나고 나면 또 1년 동안 버텨도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하실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5월 달이 저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만약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같은 것들은 아마 그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집권하면 뭐 당연히 양도세 중과 배제는 스탑시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 채나 세 채 가지신 분들은 양도세 중과를 하셔야 되는데 매물 잠기면 더 클 거고요. 거래가 이제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있겠죠.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시즌2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정치적인 마일스톤들을 조금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급증에서 그럼 서울 같은 경우 2026년 7년 공급이 부족해 집값 더 오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고 실제 지금 인허가 물량 보시면 26, 27 어떻게 되나요? 지금 25니까 26, 27 물량은 이미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 입주 물량을 보시는 게 좋고요. 인허가 물량은
작년 기준으로 한 30% 정도 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인허가는 사실은 착공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양을. 그래서 인허가보다는 입주 물량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예, 입주 물량은 2026년하고 27년은 두 해를 합쳐가지고 15,000세대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국 부동산원하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하는 걸 보시면 뭐 2만 호, 3만 호 이렇게 되실 거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예, 그 실제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주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원룸 같은 거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건 다 임대이기 때문에 전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다들 뭐 아파트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아파트 20, 30평, 뭐 좋은데 이런 거를 관심 있는데요. 그런 물량은 지금 15,000세대로 2년 동안 15,000세대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심각하다는 게 제가 30년 동안 통계를 봐왔는데요. 처음 보는 통계고요. 그만큼 적습니다. 예. 그리고 더 문제는 예전에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그런 서울시 통계를 볼 때는 입주 물량 중에 신축이 많았었어요. 신규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았고요. 네. 지금은 70%, 80%가 조합원 물량입니다. 즉 입주권이고요. 나머지 한 30%, 20%만 분양권이거든요. 네. 즉 신규 분양 물량이라고. 100%다 공급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합원들도 분양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주인 있는 집을 한 7, 80% 공급하고 나머지 20, 30%만 지금 신규로 입주하는 겁니다. 이제 15,000세대 중에 한 5,000세대만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작년에 포항에 입주한 물량이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포항은 그냥 다 소화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포항과 서울의 인구 수 차이가 20분의 1입니다. 포항이 한 50, 우리 김 작가님 잘 아시지 않나? 예. 네. 대구 쪽이시면 바로 옆이기 때문에 대구 분들도 포항 가서 많이 사시거든요. 제가 포항에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대구 분들이 많이 와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물량인데, 근데 예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께서 야, 아파트가 빵이면 정말 좋겠다, 찍어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듯이 아파트라는 거는 최소 한 5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3년 전에 이미 엄청난 일을 많이 겪고, 그죠? 3년 후에 착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가 3년 또 길어지는데요. 사실은 요즘은 3년 내에 입주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4년 걸립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작년에 뭐 순살 아파트 사건. 예, 맞습니다.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뭐 시공사하고 계속 협상하고요. 그리고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4년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거의 30년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요. 유일하게 희망이 두 개인데요. 3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입니다. 근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정부에서 굉장히 땡길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대로 하면 2027년도에 착공한다고 돼 있어요. 27년이 언제냐 그러면 내후년입니다. 이거는 일단 불가능해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재건축이란 건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 사업성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통합재건축에서 1기 신도시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합재건축한 단지들이 보면 몇천 명 정도 돼요. 그 이해관계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재건축 아파트 제일 문제가 뭡니까? 상가거든요. 이 상가에 대한 것도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1기 재건축들이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공기여 같은 것도 만약 민주당에서 정권을 장악한다 그러면 공공기여 같은 것도 굉장히 높일 거예요. 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늦추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도 거기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에 지자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진행은 잘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걸 더 받는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뭐 내분이 일어나거든요. 비대위 생기고 또 뭐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사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빨리 하면 10년이거든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본청약 한 대가 올해 이제 본청약까지 다 치면 한 10,0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올해 이제 본청약 하는 게 그나마 2028년이나 29년 정도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00세대 정도가 상기 신도시에 나온다는 거는 상기 신도시가 서울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고양 창릉이나 하남 교사는 괜찮은데요. 다분은 대외곽이에요. 예, 그래서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할 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부동산 상승 기폭 중에 인플레이션 얘기한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고 아파트 공사비가 서울 기준 평당 요즘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조금 외곽 같은 경우는 700~800달러 그러고요. 중심지는 900에서 1000달러 그럽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제일 높게 한 대가 신반포 22차인데요. 1300. 물론 재건축 아파트이긴 하고 좋은 지역이긴 한데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30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공사비 오르는 거는 서울도 영향은 있지만 서울에서는 전체 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작죠. 왜냐면 땅이 워낙. 땅이 원체 강남은 뭐 70~80%가 땅입니다. 사업비에서. 예전에 제가 압구정동 파출소 만든다고 해가지고 예산 내역을 봤는데요. 300억이 예산이에요. 땅값이 290억. 짓는 거 파출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가공을 비슷하게 하나 지으면 되거든요. 10억만 하면 정말 잘 지었거든요. 그런데 파출소도 면적이 넓잖아요. 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걸 사는데 290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은 서울이 영향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공사비는. 근데 지방은 내려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시다시피 3억 하던 분양가가 5억, 6억으로 올라야 됩니다. 지방은 70~80%가 공사비예요. 땅값이 싸니까. 그래서 영향 요인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 그러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에도. 그러면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르는데 올해 집값이 떨어질 건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70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중동전쟁이라 그래서 좀 이게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이게 한 번만 싸운 게 아니고 몇 차로 가서 싸웠어요. 예,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유가가 4달러였거든요. 지금하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낮는데요. 4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유가 오르면 한 1,500이 좀 싼 거고, 그죠? 한 2,000까지 가면 비싼 건데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석유로 대부분의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는데요.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었죠. 그때 이제 건설이 이제 중동 진출을 많이 해서 그죠? 도움을 많이 받았던데요. 어쨌든 그런 초고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집값도 사실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도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만들려면 콘크리트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도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죠?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외국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다 최저임금 적용되고 다 됩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같은 경우를 좀 그 업종에 따라 다르다든지 그죠? 지역에 따라 좀 달리 했더라면 좋았는데 외국에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외국에는 다릅니다. 업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이 다릅니다. 다르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도 이제 가사 노동자들 분들 그죠? 필리핀에서 많이 데려오셨는데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면 그분들 100만 원 못 받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데리고 와야지 이게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해소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린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고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호텔 뷔페 가격이 지금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가서 드셔보시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팬데믹 전에는 이게 10만 원, 10만 원 더 비쌌다고 저희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선에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런 거죠. 짜장면, 뭐 라면, 아이스크림, 영화, 티켓 다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건 사실 좀 이상하긴 하죠. 예, 이상하죠. 물론 너무 많이 오르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근데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70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을 때 주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래도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 게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는 많이 받쳐주고 가격도 올랐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데이터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판단해 보시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전에 이제 그 경찰서 짓는데 300억 중에서 290억이 땅값이라는 말에 되게 와닿는 제 에피소드가 제가 요즘에 러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서울 곳곳을 다녀요. 예. 뭐 속초호수도 가고 반포한강공원도 가고 용산구도 가고 마포대교는 늘 뛰고 있고 그다음에 경복궁도 둘레길을 이렇게 뛰는 코스들이 다 있어서 뭐 혼자 뛰거나 지인들이랑 같이 뛰거나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반포대교 쪽을 뛰고 있었어요. 지인분이랑 차를 타고 가서 뛰더니 저한테 김 작가 러닝이 제일 비싼 스포츠야. 러닝이 제일 싼데? 신발 러닝 한 개 있으면 되니까 너 지금 평당 1억짜리 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여기를 가끔 와서 뛰니까 모르지만 만약에 뭐 강남, 첨당, 뭐 압구정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인접해서 늘 뛸 수 있는 분들은 평당 1억짜리를 뛰고 있는 거 하길래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야 뭐 가끔 가니까 자주 못 뛰지만 그리고 늘 뛸 수 있는 분들은 그 사실 입지를 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게 한강 조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한강 조망이라는 건 한강에 가깝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조망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사용 가치가 아니고 그냥 뭐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 예, 그래서 산책 많이 하시고 진짜 한강공원보다 좋은 산책거리가 없고요. 가보시면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집 앞에서 바로 나가면 한강공원이죠. 반포는. 예, 그래서 그런 사용 가치 측면에서도 뭐 러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격들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요즘에 신축 아파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미래 가치가 보장된 신축 아파트 구매법 어떻게 될까요? 뭐 신축 아파트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도 이게 뭐 낡은 게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신축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일단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거선호지역 강변을 따라서 있는 데들이 대부분인데요. 뭐 강남 3구, 용산구,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마포하고 성동구 그죠? 그 다음에 광진구, 그 다음에 양천구. 양천구는 뭐 강은 아닌데요. 뭐 하도 뭐 좋은 목동이라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강동구라든지 그죠?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 데가 뭐 좋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이나 아니면 그런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빠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죠. 그리고 GTX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역 주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가격대들이 계속 일본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고 뭐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이 뭐 학군, 뭐 교통,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는데요. 서울의 주거선호 지역은 아마 바뀌기가 힘들 거고요. 우리가 외곽으로 가고 서울이 아닌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저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보면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예. 특히나 이제 서울과 다르게 지방이나 서울 외곽 같은 경우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베드타운 형식으로 돼 있는데 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일자리는 그냥 단순한 일자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제가 이야기하는 그 미래의 고급 일자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거기를 직주 근접이라고 보통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급 일자리 그러니까 클러스터화되어 있는 고급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뭐 바이오라든지 그죠? AI라든지 우리 판교가 왜 좋으냐? 뭐 서울 접근성도 좋은데 사실은 거기 가보면 정말 게임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많고 신입 직원도 뭐 연봉이 뭐 1억이 된다는 2억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일자리 모인 데가 뭐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도 그렇죠. 좀 해당되고 강남 당연히 맞습니다. 해당되고. 3도심이라는 게 왜 3도심이냐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서 3도심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또 여기에 또 고급 일자리도 많을 거고. 맞습니다. 예, 여의도는 뭐 금융 쪽이니까 금융권이 또 얼마나 이 연봉이 높습니까? 연봉이 높고 뭐 퇴직할 때 우리 친구들 보면 퇴직할 때도 뭐 몇 억씩 들고 나와요. 제 아는 동생이 몇 년 전인데 예. 은행 다니는데 예. 시중은행 중에서 메이저 다니는데 희망퇴직을 받는데 당연히 안 했지만 한 몇 억을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일 많이 줄 때는 정말 5억도 넘게 줬는데 요즘 조금씩 줄었대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니 제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라고 하지. 그 돈 주면서 나가라고는 안 하는데 여기는 돈을 주면서 막 이렇게 주면서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한 번에 몇 억을 받는다는 건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휴. 살면서 그 거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보시면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기 힘들거든요. 직장인들이. 이게 모으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돈들은 대부분 소비가 되거든요. 우리가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소비가 됩니다. 근데 한 번에 5억이 들어오면 이거는 다 진짜 이게 뭘 할 수가 있거든요. 신중하게 뭔가 돼. 신중하게. 이를테면 뭐 이렇게 요즘 금융상품 중에 연금 상품도 같은 경우 뭐 4, 5%씩 주는 데가 꽤 있거든요. 이런 거 넣어놓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10년 후에는 뭐 정말 몇백만 원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도 걱정 전혀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3도심이 그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고급 일자리, 그래서 클러스터화된 고급 일자리, 그 다음에 대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들이 뭐 저희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앵커 테넌트, 키 테넌트라고 그러는데요. 대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마곡 산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마곡에도 보면 LG라고 하는 앵커 테넌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3만 명, 5만 명씩 막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 다 고급 연구하는 인력이고 그리고 계속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판교도 보면 제2판교, 제3판교 하고 있고요. 마곡도 보면 지금 3조, 4조짜리 개발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이 확대 재생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 넓어지죠. 강남이라는 게 원래는 강남구만 강남이었거든요. 서초구는 옛날에 없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초동이 있었는데 이걸 분구를 한 거예요.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같은 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갑자기 송파구가 붙어가지고 이제 3구가 되고
어느 날 또 보니까 강동구가 붙어가지고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만큼 그 외연 확장이라는 게 무섭게 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일자리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세 차이 기대할 수 있는 청약 부문 여전히 뜨겁겠죠? 앞으로 꼭 참여해야 되는 청약 혹시 있나요? 뭐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되고 있는 단지들은 좀 보시는 게 좋는데요. 올해 한 3개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뭔가요? 레미안 원페를라라고 해서 방배 6구역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뭐 1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482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DH 방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일반 분양분이 많은데요. 뭐 반 정도가 일반 분양분입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도 아마 20억 초반대 정도의 30평대가 분양가가 책정될 거예요. 근데 이미 방배동은 평당 1억 정도 지금 입주권이 하고 있습니다. 방배 6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입주권을 사면 30평대가 거의 지금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34억, 35억을 주셔야지 입주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입주권이라는 게 30억이면 거의 한 30억 들어가야 돼요, 돈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분양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20억 초반대라고 하면 정말 로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관심 가지고 이제 보시는 것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잠실 르엘 앞에서도 말씀드린 미성 크로바 이제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그러니까 1800세대 정도 되는데요. 2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입니다. 뭐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잠실역에 이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는 아파트니까요.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큰 거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 주구죠. DH 클래스트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아파트인데요. 5000세대입니다. 5002가구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일반 분양분이 2,400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그냥 넣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시면 여기도 아마 뭐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뭐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평당 2억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냥 30평대가 30억에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30억 시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셔가지고 분양을 하실 수 있으면 받으셔야 되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뭐 군데군데 좋은 지역들이 있긴 한데요.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주변 시세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고 분양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예전엔 그 주변 시세보다 낮은 데들을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아마 주변 시세보다 낮은 데를 찾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사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면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냥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러면 이제는 들어가시면, 왜냐하면 3년이나 4년 후에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이나 4년 후에는 정말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점이니까요. 그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것도 신축이고 초신축이고 그죠? 그러니까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분양을 받으시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야, 이 세 곳 다 너무 어딜 당첨돼도 사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살면서 저도 뭐 집을 사긴 했지만 저는 이제 청약을 받은 건 아닌데 청약을 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혼도 못했고, 당연히 결혼을 못했으니까 애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점수가 거의 뭐 미천하죠. 아무리 뭐 통장이 몇 년 됐고 뭐 다 넣었어도. 그래서 그냥 집을 샀는데, 살면서 가장 부러운 게 좋은 입지 청약 당첨되신 분들. 왠지 아세요? 이게 청약 로또라 불리잖아요. 그럼 비슷한 걸 로또에 딱 친다면 로또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되고 주변에 없어. 내 주변에 로또 1등은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로또는 저한테는 스타 같은 거예요. 연예인. 연예인 보고 뭐 그렇게 부럽잖아요. 나랑 너무 다른 세상이니까. 근데 청약은 있어요. 있어요. 주변에. 맞습니다. 몇 명은 꼭 당첨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세 차이 본 사람도 있으면, 그러니까 물론 그걸 노력했겠지만 사실 몇 억, 어쩌면 한 10억 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이 청약에 내가 넣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노력 대비 너무 많은 걸 얻으니까 사실 청약이 되신 분과 안 된 분 사이에서도 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꼭 셋 중에 하나 넣으셔서 꼭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진심으로 듭니다. 정말 꼭 넣으셔가지고 당첨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택가격이 근데 이렇게 지금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교수님은 이제 미래는 모르겠지만 그 과거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상승 논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교수님이 지금 현실인지 모르고 지금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라는 생각할 것 같아서, 주택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우리 소득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지표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하고 맞아요. PIR이라는 지표를 많이 쓰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이제 그러니까 대출입니다. 대출. 내가 이제 지금 평균 정도 소득이 가진 분이 평균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평균 정도의 주택을 살 때 얼마만큼 이제 상환 부담이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00이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60이고 제가 알고 있기에 서울이 이제 150 정도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100 이하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저는 좀 발표가 좀 안 되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원베일리,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가 70억에 드디어 이제 직형 거래가 그 9평이라면서요. 예, 34평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70억에 완전 알알일 겁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 34평이 70억이라서 그 동네 34평이 다 70억인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72억까지 거래된 거를 저희는 확인을 했는데 72억이요? 예, 72억까지 거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아파트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냥 무감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자산가 분들이고 이러시니까 네네네. 그냥 뭐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그 양극화니 뭐 박탈감이니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한 평당 3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고요.皇宫 주변으로는 미국은 뭐 3억이 아니라요. 평당 한 10억 가까이 하는 게 있습니다. 100평인데 100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미국 분들이 저 가격이 미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냥 그러려니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딴 나라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그걸 사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상위 1%도 아니고요. 0.1%, 0.01%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1년에 몇십억, 몇백억씩 벌거든요. 소득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몇천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제일 좋은 데 어디야? 이러면 반포, 뭐, 그 얼마야? 70억. 뭐, 그래. 그럼 사지. 뭐, 이렇게 사시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자기하고 빗대가지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자꾸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좀 지양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PIR이라는 지표를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입니다. 그래서 PIR이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전국이 한 5, 서울이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이 지표가 가지고 있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소득으로 사지는 않거든요. 뭐냐 그러면 자산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자기 상담 오시는 분들도 보면 모아둔 돈이 뭐 얼마 되는데 예, 뭐 아니면 전세금 빼면 얼마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내가 뭐 지금 얼마 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대출을 할 때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무슨 옛날 같으면 우리가 가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년치를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지금은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으로 집을 사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소득을 모아서 사는 거지. 그래서 자산이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국 노인분들이 현금 흐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뭐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무슨 현금 흐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들한테 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없어요. 외국분들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4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뭐 50대 이런 분들은 자식한테 돈 주겠습니까? 이제 안 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아니고 자산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비교할 때도 항상 어떤 식으로 비교하느냐 그러면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의 아파트를 살 때 30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30년, 40년 전 통계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 30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평균 소득을 가진 분이 서울의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셔도 안 되고요. 그건 되게 위험한, 그건 진짜 영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고소득자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파워 커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1000만 엔 되는 두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2억 정도 되는, 평균적으로 소득이 1억 정도 되는 두 분이 이게 뭐 일본도 한 20억 가까이 되는 타워 맨션 이런 것들을 많이 산다라고 해서 뭐 이게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우리도 이제 그 맞벌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분이 다 대기업 다니시면 2, 3억 벌거든요, 연봉이.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뭐 또 부모님들도 되게 잘 사시고 그래서 집 살 때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집값이 과연 높으냐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담한 사례로 본다 그러면 서울의 강남에 집을 사시는 분들도 대략 5에서 10 사이예요. 소득이 한 2, 3억씩은 충분히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시는 거 5에서 10이 무슨 그 PIR 이 정도 내가 소득이 한 뭐 3억에서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PIR이 10 정도 되면 30억에서 50억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뭐 이게 저도 집값이 싸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그분들이 사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최고의 좋은 집을 사서 그죠?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70억 보면서 난 집 못 사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생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런 분들 욕이나 하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거든요. 그렇게 사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강남 상구, 뭐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 뭐 송파도 다 합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로 쳤을 때 1%가 뭐예요? 0.1도 아니고 0.0 중에 1%, 진짜 극소수란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가 상징적인 부동산에서 그거다 보니까 뉴스 기사라든가 그런 데서 자격자 뽑다 보면 나랑 뭔가 격차가 크게 난다 생각하지만 나는 왜 이렇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말 그냥 소수만 사는 거를 나와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잘못된 방법이긴 하죠. 미국에도 맨하탄 그렇죠. 뉴욕의 정말 핵심 지역 이런 데 사는 분들이 거기는 원룸이 한 월세가 40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튜브에 여러분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물가라든지 생활 이런 거를 찍으시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은데요. 가보시면 정말 집을 갔는데 정말 요거밖에 안 되는 저희 앞쪽에 있는 공간밖에 안 되는 집에 사시는데 그 월세 얼마냐 그러니까 뭐 400만 원 우리 돈으로 예, 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0평 엄청나게 크다란데 강남에 400만 원밖에 안 되는 정말 싼 거거든요.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외국에서도 보는 그러면 저 시골에 그죠? 뭐 정말 큰 농장에 이렇게 뭐 대저택 성 같은 데 사시는 분도 그 가격을 보면 저 미쳤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뭐 야 여기는 이렇게 큰데도 이거밖에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저도 어디 나가든지 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니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이면 충분하죠. 뭐 좋은 데 사시는 거고 뭐 내가 편하면 저 되는 거고 내 직장 가까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거를 사시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도 적당한 선까지는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열심히 사는데 동기가 되겠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